안녕하세요. 저는 지극히 평범한 30대 여자입니다. 평범한 2년간의 연애 후 결혼 준비를 시작했지만 6개월 만에 파혼했어요. 저는 시어머니와의 갈등 끝에 결혼 포기했습니다. 착한 거 빼면 시체인 착한 게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인 남편이 될 뻔한 전 남자친구는 중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결국 저희는 사소한 갈등들이 쌓여서 파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파혼하는 과정에서 저는 제게 가장 소중한 가족인 아빠를 떠나보냈어요. 지금에서야 생각하니 왠지 운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 아빠가 돌아가시지 않고 내가 그 거지 같은 집안에 시집을 갔었다면 제 인생은 아마 시궁창에 처박혔을지도 모릅니다. 아빠가 떠나시며 제게 그 집안과는 안 될 인연이라는 거 확실히 해놓고 떠나셨다고 생각해요. 저는 누뚱이의 외동이라 저희 아빠 나이가 72세시고요. 엄마는 저 대학교 1학년 때 암투병하다가 돌아가셔서 안 계십니다. 아빠가 하나밖에 없는 딸, 나중에 시집 잘 가는 거 보시겠다며 많이 애쓰셨고요. 저는 아빠 덕에 이 나이 먹도록 돈 걱정 해본 적이 없어요. 아빠 쪽 집안이 원래 서울 토박이의 부자셨고 아빠 사업도 잘 되셨거든요. 일은 넘으셔서도 쉬지 않고 계속 일하시는 분이셨고요. 무남동료 외동딸이니 아빠가 저를 얼마나 예뻐하셨겠어요? 살면서 아빠한테 혼난 기억이 없을 정도입니다. 아빠는 제게 우리 세은이 이렇게 이쁘게 키워나는데 누가 데려가려나? 누군지 몰라도 그놈 땡 잡은 놈이네. 그렇지? 아빠, 나 시집 안 가고 그냥 아빠랑 살까 봐. 나 사업하게 사무실 하나 내줘요. 디자인 회사 하나 차릴까 봐. 그래서 떼돈 좀 벌게. 이러면 끔찍한 소리 하지 말어. 힘들게 돈 벌 생각 말고 그냥 먹고 살 만큼 벌다가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 가라. 그게 아빠 소원이야. 아빠는 제가 고생하면서 사업하고 돈돈거리고 살길 바라지 않으셨어요. 그냥 아빠가 이뤄놓은 건 누리면서 편하게 살고 시집 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만큼 저 애지중지 금이야 오기야 키우신 거 저 잘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남자친구 집안은 저희 아빠가 바라는 좋은 시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전 남자친구의 집안은 저희 집보다 재력도 없고 사는 건 고만고만한데 아들 부심인 건지 그냥 제가 처음부터 싫다고 하면 될 걸. 사사건건 본인들이 우위에 있는 것처럼 몰상식한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제가 엄마가 계시지 않는다는 걸 은근히 얕잡아 보시기도 했고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예비시댁에 인사하러 갔을 때만 해도 좋은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하면서 본색을 드러내는 걸 제가 파악한 거죠. 시댁에는 제가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을 하는데 그것도 별로 안 좋아하셨습니다. 연봉만 놓고 따진다면 저는 대략 연 8천 정도였고 남자친구는 5천 중반이었습니다. 중소기업 다니고 있었고요. 모은 돈도 차이가 많이 났어요. 저는 1억이 넘게 여윳돈이 있었던 데다 아빠가 미리 증여해 주신 아파트도 있었고요. 반면 남자친구는 직장 생활한 지 얼마 안 돼서 가진 현금이 1,000만 원도 없었어요.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 보증금으로 들어가 있는 돈 5천만 원 중 대출을 뺀 2천만 원이 전 재산이었습니다. 사실 결혼 준비할 때 저는 아파트 증여받은 사실이나 우리 집 재력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어요. 남자친구도 그냥 중산층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시가 어른들한테 처음 인사하러 가기 전에 저한테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좀 까다롭긴 하신데 그래도 너 보면 좋아하실 거야. 예쁘고 착하고 난 그거면 되거든. 어머니가 혹시 서운하게 해도 절대 걱정하지 마. 내가 중간에서 다 막아줄게. 그렇게 말해주니까 많이 든든한데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 없으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 거야.
우리 최대한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 결혼하겠다는 건 아시는 거지? 그럼 나도 미리 말씀드렸어. 우리 집에서 나 집 해주실 형편도 아니고 우리 힘으로 결혼하겠다니까 좋아하시던데 뭘.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도 남자친구가 이렇게 제 편을 미리부터 들어주니 믿음직스럽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모자란 게 없어도 예비시댁에 인사드리러 갈 때는 엄청 긴장되잖아요. 저 역시 그랬고요. 남자친구가 결혼하자고 할 때쯤 저희 아버지 건강이 별로 좋지 않으셨어요. 그 얘기를 남자친구 통해 들으셨는지 저희 집에 대해 자세히 물으시더라고요. 그래, 세은 씨? 나이가 우리 동원이랑 동갑이라고? 내가 미리 궁합을 봤는데 둘이는 좋다고 하네. 친정아버지가 혼자 계신다고 들었는데 어머니가 안 계신다고? 네, 엄마는 제가 대학교 때 돌아가셨고요. 아빠가 나이가 좀 있긴 하세요. 올해 72이신데 건강하십니다. 지병도 없으시고요. 그래서 제가 외동이라 얼른 결혼하는 거 보고 싶으셔서 결혼을 좀 재촉하시네요. 제 대답에 예비 시모는 저를 한참을 이리저리 보시고는 그래도 결혼이란 게 집안끼리 만남이니 잘 알아보고 해야 하는 거야. 서두른다고 될 일은 아니지. 그래도 이렇게 우리 아들 만나는 사람 실제로 만나보니 안심은 되네요. 생각보다 이쁘게 잘 자랐고 부모 한쪽 없는 티 안 나는 것 같아서. 그래,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고 지금은 쉬신다고? 이러시는데 그때 뭔가 위화감을 느끼긴 했어요. 하지만 그날은 결혼하면 일은 어찌 될 건지, 신혼집은 어찌하고 싶은지 등등 가벼운 스몰 토크만 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남자친구가 끼어들어 대신 대답을 한 것도 있었어요. 엄마, 우리 결혼하면 신혼집은 저 지금 사는 오피스텔에서 같이 살 거예요. 거기서 돈 많이 모아서 집 사기로 세은이랑 미리 의논했어요. 가급적이면 양가도움 많이 안 받는 걸로요. 이 말에 어머니는 떨떠름한 표정을 지으시긴 했네요. 혹시 아가씨는 모은 돈이 얼마나 되는지 얘기해 줄 수 있나? 아무래도 그런 걸 알아야 내가 대충 파악을 할 수 있지 않아? 신혼집을 그래도 아파트에서 구색 맞춰 시작해야지, 응? 요즘은 꼭 남자 쪽에서 집을 해가야 하는 것도 아니라니까. 아, 어머니, 제가 모은 돈은 한 1억 정도 있는데요. 제 생각에 지금 집을 사는 것보다는 동원 씨 오피스텔 뺄 때 보증금이랑 같이 보태서 그때 집을 사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어지간하면 혼수 같은 것도 최대한 아끼고 싶어서요. 동원 씨 오피스텔 보증금도 대출이 있대서 그거 먼저 갚는 게 우선인 듯해요. 제가 모은 돈 얘기를 하니 예비 시모의 눈빛이 갑자기 반짝거리긴 했습니다. 솔직히 돈 1억 모아서 오는 예비 신부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거기다 저는 친정아빠가 충분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제가 그걸 마다하는 거였습니다. 그랬더니 예비 시모는 그래 뭐 네 생각이 그렇다면 할 수 없지. 어쨌거나 결혼을 한다고 했으니 상견례 날도 가급적 빨리 잡아서 양가가 뵙는 게 좋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그때는 우리 생각을 존중해 주시는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저는 결혼할 때 대출을 받고 시작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제 친정에서 남자친구 집보다 더 많이 보태는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물론 아빠 재산은 제가 나중에 물려받을 재산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요. 하지만 그걸 결혼 전부터 나 돈이 이렇고 친정의 재산이 이렇게 많이 있네 하며 대놓고 말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빠 재력이나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시댁에 일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쯤 저희 아빠와 저 그리고 남친네 가족과 상견례도 큰 무리 없이 진행되었고요. 상견례 때 신혼집이며 식장이며 예단 예물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비 시모가 그러셨습니다. 요즘 결혼하는 젊은 사람들은 우리 결혼할 때랑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희는 그 댁에서 하시는 대로 의견 따르려고 합니다.
하셨고, 저희 아빠도 요즘 아이들은 합리적으로 하려고 하니 저도 아이들 의견 존중해서 하겠습니다. 추후에 제 딸 아이 통해 의견 주고받으시지요. 하셨습니다. 상견례 마무리하고 헤어지는데 시부모님이 좀 놀라시는 듯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빠가 좀 좋은 차를 타시거든요. 자랑은 아니지만 벤츠 중에서도 상위 클래스 타십니다. 청파동 건물주에 사업도 크게 하신 분이라 70 넘은 나이에도 몸에 밴 품위가 있는 분이셔서 저희 아빠 분위기에 예비 시부모님들이 압도되신 것은 좀 있으셨어요. 아마 저 외동딸에 아빠 혼자 있다고 해서 은근히 무시하는 마음 있으셨던 것 같은데 막상 만나보니 저희 아빠한테 풍기는 분위기를 보고 보통 집안 아니구나 하고 분위기 파악하셨겠죠. 상견례 하면서 오고 가는 대화에 아마 저희 아빠가 딸 혼자 힘들게 키운 가난한 양반이 아니구나 하는 거 분명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양가 상견례 후 시어머니가 제 남자친구에게 대체 뭘 들은 건지 결혼 준비하며 맘 상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트러블이 많이 있었던 것이 예단 문제였습니다. 저희 날짜는 부모님들이 잡으셨고 식장이나 다른 사소한 것들은 저희가 알아서 하라고 하셔서 정신없이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할 때 예단 문제에 대해 시부모님도 소탈한 모습을 보이셨기에 예단에 큰 욕심이 없으신가 보다 하고 생각했고요.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저희 아빠가 반대하셨어요. 세은아, 아빠가 너 원하면 집 살 돈 해줄 수도 있어. 그거 싫으면 너한테 증여해준 아파트 전세 기간 끝나고 들어가 살아도 되지 않겠어? 하나밖에 없는 딸내미 시집 보내는데 아빠가 해주는 게 너무 없는 것 같아 그런다. 아빠, 동원시 오피스텔도 1년이면 계약 끝나요. 지금 옮기면 이사 비용에 복비에 우리가 너무 손해가 많아서 그래. 거기도 대출이 껴있어서 일단 그거 갚고 보증금 최대한 가지고 나가야죠. 거기 사는 동안 돈 더 모으는 게 이득이라니까요. 그때 가서 집을 또 살지 아니면 제 아파트로 들어갈지 결정할게요. 그럼 예단은? 네 시어머니가 별다른 말씀 없었어? 예단 예물 시댁에서 아직 아무 말 없으면 아빠 생각에 이서방 오피스텔 대출금 3천을 아빠가 갚아주고 나중에 너희들 집 살 때 아빠가 도와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빠, 제 생각도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동원 씨 통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 후 남자친구를 통해 예비 시모에게 이런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예단 예물을 생략하고 남자친구의 대출 3천을 갚아주고 나중에 집 살 때도 도와주시겠다 하는데 어떻겠느냐고요. 물론 예단 안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양쪽 부모님 결혼식 때 입을 옷 한 벌씩이랑 오래돼서 바꾸고 싶은 가전 하나쯤은 해드릴까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는 그런 조건이면 당연히 시댁에서 오케이 하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모은 1억은 나중에 분명 집을 마련하겠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런데 얼마 후 예비 시모가 제게 직접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는 말씀을 듣고 조금 놀랐습니다. 예비 시모는 제게 그러셨어요. 내가 알아보니 요즘 결혼할 때 집은 부부끼리 그냥 알아서 한다더라. 근데 생각해보니 예단은 사용할 곳이 좀 있어. 우리 집안이 식구들이 좀 많아? 그러니 얼마간 현금으로 마련해 보내줬으면 한다. 이러시길래 저는 기분이 안 좋았지만 애초에 예단 어떻게 할지 물어본 건 저였으니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어머니 예단 1,000만 원 하고 나머지는 동원 씨 대출 갚아주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했더니 요즘 예단 1,000만 원 하는 집 없다. 3천 정도로 친정아버지한테 말씀드려보렴. 하시는데 솔직히 거기서 감정이 많이 상했습니다. 물론 저희 아빠 그 정도 돈 충분히 주실 분이십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저희가 결혼하면서 양가 도움 안 받겠다고 했고 제가 모은 돈도 나중에 집 사는데 사용하겠다는 거 아무 말 안 하셨으면서
상견례까지 다 마친 이제 와서 예단비 요구를 하시는 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따지고 보면 예비 시댁에서는 아들 장가갈 때 해주는 거 없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도 대출 3천만 원도 저희 아빠가 갚아주시고 나중에 보증금 5천 그대로 집 사는 거에 보태라는 건데 시댁에서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도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니, 예단에 맞춰서 함도 준비해 주실 건가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넌 뭘 그렇게 계산적으로 따지니? 요즘 함을 누가 한다고? 필요한 건 내가 알아서 준비해 줄 테니 걱정 말아라. 그리고 말이다. 내가 주얼리 세트 받은 게 있는데 그 브랜드를 하나 가지고 싶구나. 백화점 가서 알아보니 1,000만 원 안쪽이면 살 수 있겠더라고. 그리고 한복은 어차피 너희 집안의 혼주석에 아빠만 앉지 않니? 기왕 하는 거 청담동 샵에서 내가 받은 게 있는데 거기서 하고 싶구나. 예단비 3천 정도 주면 내가 알아서 하마. 하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멘탈이 좀 무너지더라고요. 그날 오고 간 대화 속에서 남자친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네요. 저는 속상한 마음에 남자친구에게 화풀이를 했어요. 어머니가 예단비 3천 생각하라고 하시는데 나 진짜 그렇게 준비해야 하는 거야? 그 돈으로 동원 씨 대출금 갚아주는 게 나은 거 아니야?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면 지금 말해줘. 제 말에 남자친구는 아니야 세연아. 우리 엄마 장난친 거야. 그냥 너 놀려주려고 그런 거겠지. 내가 엄마한테 다시 잘 얘기해볼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장난식으로 말해서 더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중간에서 남자친구가 전하는 말은 결국 어머니 뜻은 예단비를 받겠다는 거였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아빠에게 그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모은 돈에서 예단비를 하겠다고 하니 아빠는 굳이 그 돈을 아빠가 해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도 예단비 문제는 거기서 마무리하고 싶어 일단 3천만 원을 예비 시모에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에 함 보내는 대신 주는 거라며 500만 원과 금반지 5돈 그리고 진주 세트를 제게 돌려주셨습니다. 저 솔직히 되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예물은 반지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된 거 받고 싶었는데 그렇게 주시는 거 너무 성의 없다 느꼈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바지 음식은 어떻게 할 거니? 네가 친정엄마가 없어서 그런 거 생각도 못하고 있는 것 같길래 미리 말해주는 거다. 이러시는 겁니다. 그때는 저도 기분이 나빴습니다. 갑자기 이 바지 음식 얘기가 나오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이러려고 예단비 돌려주신 건가 하고요. 그래서 제가 내색을 좀 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희 최대한 간소하게 하려고 예식도 저렴한 데서 하고 패백도 생략하고 하는데 갑자기 이 바지 음식 얘기 나오니 좀 당황스러워서요. 저희 아빠 나이도 많으시고 그런 거 어차피 제가 해야 하는 건데 그럴 정신이 없기도 하고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래? 뭐 그렇다면 할 수 없구나. 먹을 사람 없으니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럼 이불이랑 유기그릇 세트는 하는 게 좋겠다. 그건 여자가 시집 올 때 전통적으로 해야 할 도리야. 친정엄마가 안 계시니 넌 이것도 몰랐겠구나. 하시는데 말끝마다 왜 없는 저희 친정엄마를 들먹이시는 건지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돌려주신 500만 원 다시 돌려드릴 테니 그걸로 이불이랑 하고 싶은 그릇 하셔요 어머니.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지금껏 가만히 있던 남자친구가 뭐라는 줄 아세요? 세훈아, 그거 현금으로 그렇게 돌려드리는 건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냥 거기서 1, 200 더 보태서 어머님 명품백 하나 사드리고 아버님 양복이랑 장인어른 양복 사드리는 게 어때? 이러길래 이건 또 무슨 개소린가 했는데 그냥 효도의 의미로 양가 부모님께 그렇게 하자고 하대요. 거기서 2차로 멘탈이 붕괴되었는데 일단 제가 집에 가서 아빠하고도 상의 드리겠다 하고 나왔습니다. 속상해서 남자친구한테 당연히 화냈습니다.
나는 이미 예단비 드렸고 우리 아빠가 집값도 나중에 보태준다고 했는데 당신 어머니는 왜 지금 와서 전통의 도리 타령이야? 나 정말 너무 속상해. 했더니 미안해. 내가 중간에서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엄마한테 다시 얘기해 볼 테니까 걱정 마. 이러길래 아니 뭘 걱정 말라는 거야? 내가 지금 뭐 때문에 화가 나는지 알기나 해? 정말 답답하다. 하고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다음날 어처구니 없게 남자친구가 저한테 문자로 어머니 계좌번호 보내더라고요. 잘 얘기하겠다는 게 결국은 제가 돌려받은 500을 다시 어머니한테 돌려주고 끝나는 거였네요. 속상한 마음에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제 눈치 보느라 어르고 달래고 결혼하면 우리 가정 1순위로 지키겠다. 너를 최우선 순위로 마음에 새기겠다 하겠는데 그냥 그 순간 모면하려는 말 같더라고요. 더 기분 나쁜 건 제가 뭔가 시어머니 맘에 차지하는 말을 하면 서슴지 않고 네가 친정엄마가 없어서 배운 게 없겠지 하는 말을 말끝마다 붙인 거였습니다. 또 대놓고 제 면전에서 그런 말도 하셨습니다. 사위사랑은 장모라는데 우리 아들 처가에서 대접도 못 받겠구나. 내가 그것만 생각하면 속상해 죽겠지 뭐냐. 그래도 저 많이 위해주는 남자친구 하나 보고 시어머니랑 사는 거 아니니 참으려고 했는데 시어머니의 저런 어른답지 못한 언사를 들으면 너무 속이 상하고 이 결혼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제 얼굴이 어두우니 아빠도 당연히 걱정이 되셨겠죠. 세은이 무슨 걱정이니? 뭐가 뜻대로 안 되는 거 있으면 아빠한테 말해라. 마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듯한 아빠의 말에 저는 속상했던 모든 걸 털어놨고 아빠는 제 얘기를 듣더니 직접 시어른들과 대화를 해보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빠는 제가 보는 앞에서 시어머니에게 연락해서 그러셨어요. 사돈, 제가 우리 딸한테 얘기는 대충 들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저도 하나뿐인 딸 시집 보내면 참 속상한 게 많네요. 오피스텔에서 신혼살림 시작하는 것도 참 걸리고 말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저희도 예단을 해서 보내는 거니 그 댁에서도 그에 맞게 지금 사는 오피스텔 말고 아파트를 얻어주셨으면 하네요. 물론 거기 들어가는 혼수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쪽 예단이 성에 안 차시거나 더 요구하실 게 있으면 하시지요. 아빠 말에 예비 시모는 당황한 듯 했습니다. 예단비만 받고 끝내려고 했는데 아빠가 집을 제대로 얻어달라고 하실 줄은 몰랐겠죠. 남자친구 집 형편에 절대 집을 얻어줄 수 없다는 거 다 아시면서 아빠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모는 아닙니다. 욕을 할 게 뭐가 더 있겠나요? 새아가가 잘 모르는 것 같아 구색은 맞춰야 하는 거 얘기해 준 것 뿐입니다. 혹시 마음이 상하셨다면 사과드리지요. 자기의 패가 불리하다고 생각했는지 바로 꼬리를 내리더군요. 아빠는 그럼 예단은 저희 쪽에서 보낸 삼촌으로 끝내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추후에 더 말씀하시는 거 없는 거지요, 사돈? 저희 쪽에서 돈이 없어서 예단을 간소하게 하자 그런 거 아니란 걸 좀 아셨으면 해서 신뢰를 무릅쓰고 연락드렸습니다. 저희 딸 앞으로 아파트도 이미 있습니다. 나중에 제 재산은 전부 우리 딸한테 물려줘서 편하게 살게 할 거니 괜히 금전적으로 저희 딸아이 압박하는 일 없었으면 합니다. 그 후로 뭔 일인지 어머니는 저한테 갑자기 친절해지시더니 어느 날은 문자로 제 아파트가 어디 있는 거냐면 묻질 않나. 아버지가 무슨 사업을 하고 부동산이 얼마나 되냐고 묻질 않나. 좀 피곤해지더라고요. 아빠는 딸이 무시받을까봐 한 말이셨겠지만 괜히 귀찮긴 했습니다. 아직 결혼하기 전인데 재산 문제를 말하긴 이르다고 생각해 저도 말 안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는 아빠 말을 듣고는 왠지 신이 난 듯 했습니다. 결혼하면 자기 아들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 것일까요? 저는 아빠 재산을 받더라도 남편과 공유할 생각은 없었는데
왜 먼저 그렇게 김칫국을 마시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아빠 덕에 결혼을 다시 추진하는 걸로 마음을 다잡고 애써 마음을 풀고 저는 일과 결혼 준비를 병행했고요. 아빠는 결혼 준비 내내 제게 든든한 백이 되어주셨는데 그게 아빠와 저의 마지막이 될 줄은 정말로 생각을 못했습니다. 결혼을 3개월 앞두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빠는 늘 하시던 대로 운동을 가셨고요. 그런데 그날 어쩐지 기분이 이상하고 안 좋았었어요. 원래는 오전에 일찍 운동 가시고 사무실에 출근하시는 분인데 11시쯤 제 전화로 아빠가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상하게도 그 전화가 너무 받기 싫었고 불길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한 사람은 저희 친정아빠가 아니었어요. 김세은 씨? 김세은 씨가 김상철님 따님 맞죠? 여기 병원입니다. 아버님이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오셨어요. 네? 저희 아빠가 맞는데 어디시라고요? 그 다음 말은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저는 아빠가 쓰러졌다는 말에 너무 놀라 어디 병원 응급실만 기억하고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저희 아빠가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실 줄은 몰랐어요. 정신없이 달려간 병원에서 뇌혈관이 터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의사는 지금 환자분 상태로는 오늘이 고비네요. 급하게 수술했지만 아직 의식도 없으시고 너무 늦게 발견되시는 바람에 골든타임을 놓쳤어요. 조금만 빨리 오셔서도 가망에 있었을 텐데 안타깝네요. 가족분들은 일단 마음의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의사 말을 듣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가족이라고는 아빠와 나, 물론 아빠 형제분들이 있지만 막상 그 상황이 닥치니 어째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생각나는 게 그나마 예비 신랑이랑 연락해서 와달라 울며 부탁했습니다. 동화 씨, 우리 아빠 쓰러지셨대. 오늘이 고비라는데 지금 많이 안 좋으셔. 나도 못 알아보시고 의식이 없으셔서 나 어떡하지? 지금 병원으로 좀 와줄 수 있어? 뭐 장인어른이? 갑자기 어떻게 된 거야? 기다려. 내가 지금 얼른 갈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장인어른 금방 일어나실 거야. 하지만 그날이 저와 아빠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빠는 유언 한 장 못 남기시고 제 얼굴도 마지막으로 보지도 못하신 채 그렇게 가셨습니다. 몇 번이나 심장이 멈추는데 CPR 하면서 갈비뼈도 골절되고 온몸에 멍이 들고 붓고 하는 거 정말 더 이상 못 보겠더라고요. 한 30분이 넘게 심폐소생술 진행하면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게 의사가 묻더라고요. 계속 하시겠느냐고요. 처음엔 펑펑 울며 살려달라 매달렸지만 의료진들 땀까지 뻘뻘 흘려가며 애쓰셨는데도 심장박동이 돌아오지 않는 거 보고 그냥 보내드려야겠다 생각했어요. 아빠까지 그렇게 보내드리고 저는 어른이지만 천의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식은 슬플 겨를이 없더라고요. 현실적인 문제들을 바로바로 처리해야 했으니까요. 게다가 저는 형제도 없었던지라 어찌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예비 신랑이 옆에서 많이 도움이 되어 주었습니다. 경험 없는 저 대신 장례식장도 예약해주고 제 친척들이랑 아빠 지인들에게 연락도 해주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치르게 된 장례에 제대로 된 것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급하게 상조에 연락해 빈소 구색은 마쳤지만 제가 직장을 다니지 않다 보니 제 손님도 많이 없었어요. 이렇게 금방 돌아가시는 건 생각도 못해서 저는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었는데 다행히 아빠가 생전에 엄마 옆자리로 납골당을 미리 해놓으셨더군요. 첫날은 정신없이 빈소 꾸리고 손님 치르고 발인 전날이 되니 조금 정신이 차려지더군요. 예비 신랑이 제 곁에 같이 있어줬는데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지 전화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목소리가 좀 이상했습니다. 엄마, 정말 지금 말고 나중에 얘기하라니까요. 대체 왜 그래요? 그러려면 오지 마시라니까. 정신없는 애한테 와서 뭘 어쩌려고 그러세요. 분위기상 어머니와 무슨 실랑이가 있는 듯 했습니다.
얼마 후 전화를 끊더니 세은아, 엄마가 지금 조문 오시겠다는데? 너 심란한데 와서 엉뚱한 소리 할까봐 오지 말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그래도 사돈인데 그럼 안 될 것 같다 그러시네. 도리가 아니라고. 어, 당연히 오실 수 있는 거지. 난 괜찮아. 예비 며느리 아빠가 돌아가신 거니 조문 오시는 거 당연하다 생각했고 고마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그날이 파혼을 결정적으로 결심하게 된 날이 되었네요. 남편과 통화하고 몇 시간이 지난 후 빈소에 들어서시는 어머니와 예비 시부 모습을 보고 좀 의아했습니다. 모르는 어른까지 한 분 계셨고요. 조문을 마치고 상에 앉으셨고 당연히 저는 인사드렸고요. 어머니 아버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갑자기 돌아가셔서 너도 많이 놀랐겠구나. 큰일 치르느라 고생이 많았다. 지금 시간 있으면 잠깐 앉아볼 테냐? 할 말이 있구나. 잠깐 앉으라는 어머니 말에 저와 남자친구는 나란히 앉았고요. 예, 인사해라. 옆에 최 변호사님이시다. 내가 너 생각해서 급하게 여기 모시고 왔지 뭐니. 저는 어리둥절하지만 인사를 하라기에 인사는 했습니다. 어머니는 무슨 어려운 말을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헛기침까지 몇 번 하시고는 너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라. 네가 이제 가족도 아무도 없이 혼자이지 않니? 결혼하면 우리가 네 부모나 마찬가지고 안 그러니? 네, 그렇죠. 내가 듣기로 네 아빠 너한테 상속할 재산이 많으신 걸로 안다. 갑자기 돌아가시느라 아무런 준비도 못하고 가시지 않았니? 내 말이 맞지? 어머니, 대체 무슨 말씀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이미 어머니 입에서 상속이니 재산이니 하는 단어를 들었을 때부터 불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 너랑 내 아들 생각해서 그러는 거다. 어차피 네가 다 상속받을 재산이고 또 결혼하면 그게 다 부부가 같이 소유하는 재산인 거잖니? 너 어차피 우리 식구 될 사람이고 말이다. 그래서 내 많이 생각해봤는데 너한테 상속하면서 아예 우리 통원이 목도 같이 정리를 좀 해줬으면 한다. 어차피 나중에도 돈 드는 거고 세금이 무지막지하다잖아. 동원이도 언젠가는 사업할 건데 사업 미천도 필요하고 말이다. 그래서 변호사님 모시고 어렵게 온 거야. 네 상속 재산 문제 우리가 잘 처리해 줄 테니 우리한테 맡겨봐라. 저는 예비 시부 말을 다 듣고 나서야 무슨 꿍꿍이인지 알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는데 그 순간 어머니가 던지는 한마디에 저도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네 아버지가 자식년 앞길에 똥물은 안 튀기고 갔으니 다행이지 뭐니? 기가 막힌 그 말까지 듣고 저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저희 아빠 재산 상속을 왜 그쪽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나요? 알아봐도 제가 알아볼 거니 할 말 다 하셨으면 가주시죠? 예. 어차피 이제 가족 될 건데 그게 무슨 말이야? 당연히 우리가 관여해야지. 이러는데 저 정말 폭발해서 눈에 뵈는 게 없더라고요. 내가 아직 니들이랑 남인데 가족은 무슨 가족? 무슨 개소리를 하고 지랄이야? 나 대개 아드님이랑 결혼 물릴 거니까 그렇게 알고 데려가. 동원 씨, 오늘부로 우리 결혼 없던 걸로 해. 우린 오늘부터 파혼이야. 당장 당신 식구들 데리고 나가줘. 저는 너무 화가 나 반말로 소리를 질렀고 깜짝 놀란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를 말렸습니다. 세은아, 진정해 제발. 파혼이라니. 난 너랑 파혼 못해. 엄마, 내가 오지 말랬죠. 엊그제 아빠 돌아가신 사람한테 와서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정말 쪽팔려 죽겠네. 당장 나가세요, 엄마. 어머, 아들 키워놔봐야 소용없구나. 너는 지금 엄마 편이 아니라 전현 편을 드니? 뭐 파혼? 너 말 다 했어? 우리가 가족으로 고아된 너를 받아주겠다는데 고맙다는 말을 못할 망정, 응? 계속되는 망발에 남자친구는 자기 식구들과 변호사를 데리고 장례식장을 나갔습니다.
주변의 수군거림을 듣고 아빠 친척들의 황당한 표정을 보며 저는 그 집안과 파혼 결심을 굳혔고요. 제가 아무리 결혼에 미쳐 있고 이 남자에게 목맨다 해도 부모님을 욕보이는 짓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아무리 좋아도 저런 시어머니 밑에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겠다고 느꼈고요. 이미 남자친구의 술에 물 탄 듯 미지근한 행동에도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남자친구가 나간 후 그 가족들은 다시 장례식장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는 몇 번이고 연락했지만 오면 죽여버리겠다는 제 말에 겁을 먹었는지 안 오더라고요. 아빠 장례는 친척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마무리하고 얼마 후였습니다. 남자친구는 매일 연락을 했지만 저는 이미 짝의 마음이 식은 터라 파혼하자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고요. 저는 이미 정리가 끝났는데 그 인간만 정리를 못하고 있었죠. 남자친구는 제게 애원하다시피 말했습니다. 세연아, 내가 부모님과 연을 끊을게. 그동안 태도 확실하게 하지 못해 미안하다. 나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잖아. 제발 나 좀 받아주라. 하며 전화를 하는 건 물론 찾아오기까지 했습니다. 혼자 애 같아서 그러는 건 알지만 그쯤 되니 저도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더군요.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이미 나는 의사 전달했고 당신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봤잖아. 그거 봐놓고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앞으로 정말 볼 일 없길 바랄게. 그 이후로 혼자 괴로워하는지 문자만 오고 찾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돌아가시고 한 달이 다 되어갈 무렵에 남자친구 엄마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장례식장에서와 모습과는 사뭇 달랐어요. 예, 지난번에는 내가 너무 경솔했던 것 같구나. 장례 치르느라 경황도 없었을 텐데 말이다. 지났지만 내가 미안하구나. 듣자니 네가 결혼 안 하겠다고 했다며? 동원이가 요즘 얼굴이 말이 아니야. 상심을 많이 한 것 같더라. 아들이 너를 좀 좋아했니? 그래서 말인데 그냥 없었던 일로 하고 결혼 그대로 추진해야지 않겠니? 이미 친척들도 다 알고 있는데. 남자친구 엄마 말에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분명히 말하지만 저와의 인연은 댁에서 먼저 끊은 거니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이 일로 괴롭히면 저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까지 할 겁니다. 댁의 아들이 제 재산 못 가져가는 게 그렇게 억울하세요? 원래 본인들 것도 아니면서 그런 욕심 내는 거 뻔뻔한 거 아닌가요? 돌아가 주시죠. 입에서 고소한다는 말까지 나오자 남자친구 엄마는 정말 물 건너갔다는 생각에 아차 싶었는지 연신 이 말만 반복했죠. 미안하다.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되겠어? 우리 동원이가 회사도 안 나가고 그냥 폐인처럼 지낸다. 응? 다시는 저 찾아오지 마세요. 이미 식장이라 저부 취소했으니까요. 오늘이 마지막인 걸로 알게요. 제가 경찰을 부른다며 강경하게 나오니 돌아가셨지만 그 후로 남자친구 엄마는 밥 먹고 전화밖에 하는 일이 없으신지 잦은 연락과 집 앞에서 난동을 부리시는 등 별별 짓을 다 하면서 제 일상에 피해를 주셨습니다. 실제로 경찰을 부른 적도 있었고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하시면서도 밤에 술을 드신 건지 내 아들 너 때문에 인상 망했다며 악악 질러대시고 부모 없이 자란 티 너무 많이 낸다느니 네 팔자가 다른 집 부모 자식 간의 연도 끊어내는 팔자다 저주를 하시더라고요. 결국 저는 다른 곳으로 급하게 하고 전화번호도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잠잠하게 지내고 있어요. 벌써 1년이 넘게 지났으니 이제는 끝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 후 건너 전 남자친구가 회사를 그만뒀다는 소식만 들었습니다. 그 사람 엄마의 지나친 욕심이 결국은 아들 하나 인생 망친 거죠. 가뜩이나 심약한 사람인데 저와의 파혼이 상심이 컸던 것 같네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저 역시 파혼하고 화나고 상처도 받았는데 폐인이 된 남자친구와는 달리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란 듯이 더 행복하게 잘 살겠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버티니 또 잘 살아지더라고요. 제가 파혼하면서 느낀 게 아무리 남자가 중간 역할을 잘한다고 해도 진짜 시가 쪽 인성이 엉망이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네요. 마치 내가 녹음기랑 대화하는 느낌이랄까요? 녹음기는 계속 똑같은 말만 하잖아요. 자기 입장 말 말하고 아무것도 못 듣고요. 예비 시댁이 딱 그랬어요. 남자친구는 가족이랑 인연을 끊겠다고 말했지만 자식과 부모 사이가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제가 확실히 알아요. 만약 그 말 믿고 결혼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가정이 파탄이 났다는 소리 고스란히 여자인 내가 듣고 견뎌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예비 시댁과의 갈등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걸 참고 가느냐, 멈추느냐는 본인의 몫인 것 같아요. 배우자에게 중간 역할 바라지 마세요. 아무리 중간 역할을 잘한다고 해도 시댁 가족이 상식 이하면 결혼에서도 반드시 문제 생깁니다. 저와 같이 시댁이나 처가 문제로 갈등이 있는 분들이 이 글을 보고 한 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해서 이 사연을 드립니다. 그리고 파혼하는 거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이만큼 만났는데, 이만큼 진행했는데, 아까워서 포기 못하니까 결혼한다? 그건 아닙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긴 하지만 1, 2년 빨리 결혼하고 싶어서 우리 30년 인생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결혼이 사랑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결론부터 까놓고 말하자면 이 남자랑 정말 결혼해도 될까 하고 망설이는 부분이 하나라도 있다면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만으로는 커버가 안 되는 게 결혼이니까요. 저는 돌아가신 아빠가 저 파혼시켜서 진창에 빠질 뻔한 거 구해주셨다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 더 소중히 생각하며 열심히 살려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